오늘 마지막으로 이기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하용인의 이기인입니다. 예, 소개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천하용인의 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안경까지 이렇게 쓴 모습을 보니까 그 약간 연설하실 때랑은 또 다른 이미지인 것 같네요. 제가 난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바깥에서 이렇게 안경을 좀 자주 끼곤 하는데 오늘 좀 더 지적으로 보이려고 지적인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좀 돌아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느낌이던가요? 소회랄까요?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3%에서 출발했었어요. 처음에? 네, 11명의 후보 중에 9등이었거든요. 예. 거의 꼴찌였죠. 네. 컷오프를 통과할 줄도 몰랐는데 컷오프가 통과했고 지금 여러 지표에서 사실 2등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고요. 최근에 좀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저희 입으로 제기했던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던 이 장예찬 후보 1위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대처하고 있는 대응들. 그 부분은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현장에서 어떤 뭐 아쉬운 점이었던가 기억에 남는 점이었던가 뭐 당원들의 뭐 모습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건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너무 등록 출마 선언을 늦게 했다. 네. 출마 등록 마감 이틀 전에 했거든요. 너무 결심이 늦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당대회장에서 이렇게 동원된 당원분들이 몰래 와가지고 귓속말로 저 김기현 후보자 지지자인데 사실 천하용인 지지합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았다. 뿌듯하고 짜릿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돌이켜봤을 때 그 모습들이 항상 그 모습이 좀 유독 기억에 많이 남고 좀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방금 전에 장예찬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지율 차이는 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뭐 역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그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년 7년 동안 방송국에서 보수 농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있어서는 그 이름만 익숙한 이름만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지지율 1위를 달성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이 이 지지율의 어떤 반전으로 이제 안티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전 이런 리스크까지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논란은 이따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기인 후보만의 장점. 나는 이게 뭐 차별점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4명의 후보 중에 선출직이고 지방의원 출신이라는 걸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싶어요. 장예찬 후보는 지금 네거티브를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처음부터 제주 연설부터 이준석계 아바타 졸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거티브를 한 게 장예찬 후보였고 제주와 부울경과 호남과 충청과 강원 등까지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 정책과 대안을 내는 건 저분이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택배비 문제를 얘기했었고 부울경에서는 이제 산업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산업 유치, 호남에서는 교통 문제, 간호법 제정 문제. 그 기억납니다. 자전거 바퀴 맞습니다. 허브앤스포크 모델이라고 이 광주에서 이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제가 제안을 했죠. 정책 경쟁하자라고 했는데 저희를 계속 뭐 아바타다 뭐다 공격하니까 저도 이제는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 같이 맞붙어주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성남시에서 뭐 이재명 저격수로 뭐 활약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지 않았냐. 그걸 부각시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는 방송 토론 나와가지고 이렇게 논리로 논쟁으로 이겼다고 자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로 이 좀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례거든요. 이를테면 뭐 성남과 두산이 이 성남 FC 후원금을 받았던 증거. 고 김문기 씨가 오늘 또 뭐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논란인데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을 공개하고 이렇게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이 언론에 제보하고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티즌들과 어떤 국민들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사실 이재명 저격수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엄석대 누굽니까? 엄석대는 사실 열린 질문으로 던졌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저는 엄석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던졌는데 엄석대라는 얘기를 던졌을 때 찔려하는 후보
그걸 가지고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를 공격하는 후보가 본인들이 엄석대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꼴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 더 풀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답답한 상황을 사실 단박에 설명할 수 있는 좀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사태를 본 국민들께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윤심이다 비윤심이다라고 하는 그 구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이런 상황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비슷하거든요. 엄석대가 학급반 학생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뭐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좀 오버랩 돼가지고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낸 것 같고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어제 제가 허은하 후보한테 이 기자회견 어떤 내용일 거냐 했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이준석 대표 한 거예요? 아,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였다고 하고요. 그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자신의 뭐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이준석의 난을 진압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타지 소설 작가다운 발상이고요. 근데 소설도요 이렇게 쓰면 망작평가 받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지금의 지지율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계기로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최근에 장 후보가 얘기했던 논란들을 알게 되면 이게 안티로 돌아설 것이다. 이준석의 난을 진압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진압해야 될 거는 야설 논란, 이 폭주족 논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커뮤니티 위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쓴 소설에서 이 대마초를 위한 것까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빨리 진압을 해야 이 전당대회가 더 흙탕물로 가지 않는다. 그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뭐 피해를 입은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아닙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전했다 방금 얘기하던데. 슬쩍 이번 방송에서요. 이 슬쩍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냐면 배려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지금 수출 역군인 것이 외신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나요? 네,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레딧이라는 미국의 어떤 커뮤니티 복합체에서 음란 팬픽이라는 주제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의 명예는 물론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행동이거든요. 빨리 책임지고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책임질 행동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이거? 뭐 지금 세 가지를 맡고 있잖아요. 보수 논객, 청년재단 이사장, 후보까지 맡고 있는데 그 어느 것은 내려놓으면서 야설 작가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점철되는 건 사실 좀 안타깝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해주신 뭐 폭주족, 뭐 그 커뮤니티 논란, 뭐 자동차 논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경이었나요? 페이스북에서 팀 스위프트라는 그 운영 페이지를 운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집에 있다가 창밖으로 들리는 그 굉음 내는 자동차들. 밤에. 그 모임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와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이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굴곡을 이렇게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빨리 가는 거라든지, 드래그 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단거리에서 공공도로 드래그 레이싱이라고 해서 단거리에서 빨리 가는 경주를 한다든지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장 후보는 불법적인 운전을 한 적은 없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서 장 작가라는 영상이 나오고 그 특정 외제차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차가 본인 게 아니라는 부정은 못하고 있고 이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당장 페이스북 페이지를 닫고 영상 게시물들을 전부 다 비공개로 전하네요. 이 야설 논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슬쩍 바꾸는 것처럼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뭐 잘못된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공도로에서 레이싱을 달리는 건 굉장히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저희가 또 한문철 TV에 이 영상을 제보하게 되고 그리고 불법 튜닝이 어느 정도인지 카진성이라는 유튜버한테 지금 제보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추가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온 게 있나요? 일단 답변을 하겠다고 답변이 달렸어요. 한문철 TV에서.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유사한 사례까지 들어가지고 이게 답변이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뭐 장해찬 후보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똑같이 드린 질문인데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 정치인일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싸우는 거 아니냐? 장해찬 후보가 아니 제가요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네. 너무 어떻게 서로 너무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근데 뭐 선거 때는 그렇게 경쟁이 또 논쟁이 격화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왜 싸우는지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후보들이 제기한 의혹이나 네거티브가 아니었거든요. 언론 취재나 보도를 통해서 불거진 본인의 이 논란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지금 봐야 될 텐데 지금 100% 허구다, 문제가 없다라고 해놓고 간밤에 출판사와 협의해가지고 연예인 이름을 바꿔요. 불법 레이싱 같은 경우에도 불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와 게시물도 전부 다 비공개로 합니다. 만약에 이게 총선 때였으면요. 이렇게 대처했죠. 지난 총선 때 차명진 의원의 막말로 저희가 난리 났잖아요. 차명진 시즌2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싸우는지를 들여다보면 이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전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기인 후보만의 어떤 청년 정책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겪었던, 제가 거쳐왔던 이 정치적 성장 과정을 좀 제도화하고 싶어요. 아하. 제가 국회의원 보좌진 인턴 출신이었고, 그리고 성남시의원 기초의원 출신 2번 하고, 지금 이제 경기도의원 활동하면서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한 건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굴곡굴곡마다 제가 당에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에 지금 많은 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당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출마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해가지고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또 엄석대 얘기를 했는데 실패하지 않은 한병태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뭐 그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만약에 그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네 분이 지도부에 입성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생겨서 정부와 뭐 대통령실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갈등이 생겨서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천하용인 팀이 올라가면 오히려 천하용인 이 4명의 지도부에게 들리는 쓴소리도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다는 좀 그런 강점이 오히려 좀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선거 때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희가 정작 지도부가 돼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배척하면 그 순간 저희의 어떤 명분이나 당위성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부 입성하는 것 그 자체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지도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그 대표 빼고 세 분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3명. 김용태 후보, 허은하 후보, 이기인 후보. 그렇죠. 다 입성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80만 당원들이 투표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80만 당원들이 는 계기가 지난 지선과 대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던 계기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통적인 당원 성향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나 온건층에 있는 당원들이 대거 유입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천하람 후보가 아주 단기간에 민심 1위를 기록한 것도 그 증거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지지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자신합니다. 천하람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장해찬 후보는 1차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이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심 1위, 어쨌든 당심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1위로 1차 투표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결선까지 무조건 가는 거고 결선에서 승부가 또 아주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뭐 제쳤나요? 뭐 이렇게 뒤죽박죽 하고 있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더라고요. 2, 3등 이렇게 뭐 서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정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사실 김기현 후보가 터널이 지나가서 땅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삼동 역세권 연결도로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배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널이 지나가도 도로가 연결되면 사실 그게 맹지가 아니라 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주변이 개발되면서 거기까지 땅의 성질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은 현실이 된다. 이런 접근도 있고 지금 뭐 뉴스타파에서 단독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구매 경위가 뭐 교회 지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변호해준
그러니까 원 소유주와 차명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소송관에서 있었던 그 문제에서 변호를 해준 사람에게 땅을 매수한 게 드러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 투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금 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을 매수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이렇게 보상 개념으로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대물 형식으로 이 땅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배제하지 않고 바라봐야지만 또 이런 부분들에서 깨끗하게 해명해야지만 다음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게 그 정순신 변호사 논란,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던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천하용인 그 네 분만 좀 적극적으로 좀 의사를 표명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말을 해야죠. 예. 우리가 인상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맞고 예. 저희가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희는 야당에게 빌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사되는 인사권자, 이 인사 임명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잃을 것이 뻔하고요. 예. 당내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결국 총선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놀랐어요. 저희 4명만 그렇게 사퇴하고 사죄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책임 있는 이 국가 운영 의 책임을 가진 정부 여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럼 그 논란 자체로는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욕심을 내자면 인사권자가 메시지를 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자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예. 또 2018년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들을 좀 놓친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당대회 관련해서 우리 유권자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당원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1등 후보가 있었던 이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총선 때 일어났다면 저희는 총선 정말 폭망할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 논란이 없는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빌미를 통해 가지고 공격할 수 없는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아마 이기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를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투표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스튜디오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저는 전화 연결 말고 꼭 스튜디오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